안녕하세요. 강사 사경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2021년도 5월 24일부터 25일까지 제가 직접 한국능력협회에서 진행됐던 오프라인 실제 강의로서 엑셀 데이터 분석 기초과정 첫 번째 교육과정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과정은 기본에 알려져 있는 엑셀의 활용 능력뿐만 아니라 데이터 분석 기초, 즉 통계적인 분석 기법과 이거를 활용, 분석, 해석하는 내용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는 과정으로서 총 현재 2가지 정도를 계속 오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적인 내용들, 그 외의 내용들은 한국능력협회에서 문의를 하셔서 상의 받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요. 통계 부분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필요한 내용들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브이룩업은 아마 오후부터 브이룩업만 거의 다 끝났습니다. 브이룩업 하고 썸 함수나 기본적인 통계적 함수 말씀을 좀 드리고 데이터 분석, 해당되는 통계적 분석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통계학의 개요입니다. 통계학 개요부터 설명 좀 드리고 진행하죠. 이제 통계라는 것을 보시게 되면 통합하고 계산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통합하고 계산한다. 그러니까 통합이라는 것은 아래가 됐건 오른쪽이 됐건 합치고 이상치를 제거한 상황에서 계산을 하는 겁니다. 계산을 통해서 산수하는데 우선 얘는 계산을 해야 된다는 뜻은 빈도를 계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비율을 계산할 수도 있고 평균을, 근데 대다수 양적인 자료는 평균을 계산하는 겁니다. 평균 위치를 계산하는 것을 목표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의견을 타인들에게 설득시키기 위해서 통계라는 것을 사용하게 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집단으로부터 일부를 뽑아서 그 결과를 다시 한번 모집단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예상하는 방법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타당도와 신뢰도라고 해서 얼마나 목적에 잘 맞게끔 만들었느냐,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과연 동일한 결과가 나오느냐 이렇게 나와 있고요. 넘어가고요. 자, 그래서 타당도를 확보하는 방법은 측정 도구를 만든다거나 그 다음에 검증, 필요 없는 자료들을 제거하는 과정들도 많이 필요합니다. 무응답이 30%가 넘어가는 경우 혹은 한 번만 응답하는 걸 기준으로 한다거나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허용오차라는 것을 많이 씁니다. 허용오차. 근데 이거는 표본수가 800명 돼야지만 허용오차를 쓰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잘 쓰지는 않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자료의 검증 같은 경우는 대표성을 검증해야 됩니다. 대표성을 검증하는 방법에서 해당되는 모집단과 표본집단, 다시 한번 뭐라고요? 모집단과 표본집단에 얼마만큼 알아낼 수 있느냐, 이거 비율에 대해서 있어야 대표성이 어느 정도냐. 그래서 인구 통계를 제일 많이 씁니다. 인구 통계는 연령대죠. 연령대, 성별, 지역, 직급, 직무, 요 정도를 일반적으로 제일 많이 씁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많이 써. 직급, 해당되는 직급을 쓰는 이유는 정말로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냐, 다시 말해 정말로 이 사람이 응답할 수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를 판정해 주는 거죠. 얘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리직 생산직 종사자분에게 특허 보유 검사 이런 조사를 하는 것은 목적이 타당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해당되는 교육을 시킨다거나 그럴 때도 정말로 연구 목적, 그 교육 목적의 합리적인 대상인지 아닌지를 보완제로 쓰는 겁니다. 보완제로 쓰기 위해서 직무나 직급, 연령대 등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자, 응답자의 신뢰도라고 해서 반복적으로 측정했을 때 과연 동일한 결과가 나오냐. 이거는 일반 설문조사에서 많이 나오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성실도라고 합니다. 응답자의 정말로 성실하게 응답하고 있는가를 보기 위해서 저 같은 경우 이런 거 씁니다. 본 조사에 불성실하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예스 선택, 무조건 예스 선택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빼버립니다. 그냥 빼버립니다. 이렇게 빼버리면 이렇게 응답이 좋죠. 저 같은 경우도 카페 운영을 하는데 본 동의를 하십니까? 일부러 동의 안 함으로 나눠요. 동의 안 해? 그럼 그냥 탈퇴시켜버립니다. 그냥 얄짤없어. 그냥 너 가. 그러고 그냥 다 없애버립니다. 그냥. 그러니까 무조건 예 선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은 상당히 응답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집단에서 일부를 뽑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한번 다시 한번 모집단을 추정하는 겁니다. 근데 이 표본을 어떻게 뽑느냐? 표본을 몇 개를 뽑느냐? 이건 정답은 없어요. 다시 한번 몇 개를 뽑느냐? 어떻게 뽑느냐? 얘는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선적으로 말씀드리면 층을 나눠서 일부를 뽑아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일정한
층을 나눠서 해당되는 부분을 최대한 많이 뽑아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층이라는 것은 인구 통계학적 분포를 제일 많이 씁니다. 지역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직급이 될 수도 있고, 해당 부분은 지역에서 그만큼 해당한 부분을 뽑아서 그 결과를 가지고 모집단이 얼마만큼 된다라고 예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표본수는 많은 것이 좋다. 표본수는 최대한 많은 것이 좋더라. 근데 층을 좀 나눠줘야 됩니다. 대신 뭐라고요? 층을 어느 정도 나눠서 진행을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겁니다. 우리가 자료가 많아지면 이런 분포를 띈다고 가정을 합니다. 다시요. 자료가 많아지면 이런 분포를 띈다고 합니다.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하죠. 다시 얘를 뭐라고 한다? 우리는 정규 분포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우스 분포라고 하는데, 라플라스라는 학자로부터 시작해서 가우스가 정립을 했기 때문에 가우스 분포라고도 합니다. 가우스. 자, 이 가우스라는 부분은 누군지는 들어보셨죠? 그렇죠? 인류학적으로 그러니까 수학에서 가장 영향력이 많은 3명을 뽑으라면 첫 번째 가우스, 그다음 뉴턴, 마지막으로 아클레, 유레카 웨치지, 처음으로 비중으로 계산하는 그 3분을 뽑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전 세계에서 가장 싫어하는 분들이 이겁니다. 가우스 때문에 우리가 수학을 이렇게 골치 아프게 배우는 겁니다. 모든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가우스 때문에. 모든 이유는 뭐라고요? 가우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우스 때문에 우리는 수학적인 부분, 이분은 진짜 멋진 분이에요. 역사가 있어. 자기 와이프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저기 있었어요. 아무튼 있었는데 와이프가 아팠대. 여기다 전화가 왔대. 엄마가 아파요. 이거 풀고 갈게. 기다려. 이거 풀고 가야 돼. 열중을 하게 되면 그럴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약간의 또라이 기질이 있어야. 그리고 모든 것을 어떻게 푸셨어요? 머리로. 그러니까 너무 천재이기 때문에 없어. 제자가 없습니다. 아인슈타인도 제자가 없는 거 아시죠? 3명 따라가지를 못해요. 그분은 따라갈 수가 없기 때문에 제자 자체를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해당되는 가우스. 그거 아시잖아요? 1부터 100까지 합계 구하는 거, 빨리 구하는 방법. 1하고 99 더하고 2하고 98 더하고 그게 아마 초등학교 유치원 때 만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달라요. 결이 달라. 결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고? 이분이 그런다면 그냥 그렇다고 생각을 해야 돼. 이렇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분이 뭐라고 30개가 돼야 된다. 그러면 그렇다라고 그냥 따라가는 겁니다. 어쩔 수 없어요. 우리의 생각하고 다르기 때문에. 이제 가우스 분포라고 하는데 이 정규 분포는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드릴게요. 평균을 기준으로 좌우 대칭을 합니다. 근데 실제 데이터를 보면 거의 좌우 대칭이 안 돼요. 아무리 자료수가 많아진다고 해서 좌우 대칭이 잘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많거나 왼쪽으로 많아요. 왼쪽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일부를 잘라내야 돼. 일부를 좀 잘라내야 어느 정도 정규 분포를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분포를 따라야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돼야 모집단이 얼마만큼 된다라고 추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핵심을 말씀드리면 얘를 뮤라고 있습니다. 뮤라고 해서 평균이라고 합니다. 평균. 얘를 그리고 시그마라고 읽습니다. 시그마. 표준 편차를 말합니다. 표준 편차. 통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균과 표준 편차입니다. 다시 해서 가장 중요한 뭐라고요? 평균과 표준 편차예요. 평균과 표준 편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더하고 빼면 천천히요. 이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하고요. 평균을 기준으로 표준 편차를 더하고 빼면 전체 데이터의 약 68%를 포함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 안에 들어간다면 상당히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안정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벗어날수록 기복이 커진다고 보는 겁니다. 기복이 커진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시그마를 벗어나면 얘는 극단값 혹은 이상값으로 판단합니다. 극단값, 이상값.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예전에 여러분 많이 보셨을 겁니다. 6시그마라고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99.999로 만드는 건데 이제 거의 6시그마를 안 합니다. 너무 힘들어. 그걸 맞추는 것보다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차라리 제품을 단종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제품 자체를 하다가 그냥 단종을 시키는 게 더 낫지 해당 부분을 모든 품질을 완벽하게 다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너무 힘들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해당 부분을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서도 그렇죠. 좋은 제품이 나왔고 잘 팔고 있는데 바로 단종시켜버립니다. 그냥 바로 단종시켜버려요. 그 물어봤어. 왜 그렇게 하세요? 잘 팔리고 있는데. 부품을 보관하는 게 더 비용이 더 든대.
보관료나 AS 하는 비용이 더 든대.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단종시키고 다른 제품을 만드는 거예요. 빨리 버리라고. 뭐라고요? 빨리 버리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부분,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3시그마를 벗어나면, 다시 뭐라고요? 3시그마를 벗어나면 극단값으로 본다. 다시 뭐라고요? 3시그마를 벗어나면 얘를 뭐로 본다? 극단값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라고 해서 평균이 0이고 분산이 1이 되게끔 만듭니다. 다시 평균이 0이고 분산 1이 되게끔 만드는데,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표준화라는 것을 실시를 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면 얘는 극단값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뭐라고요? 표준화를 해서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면 뭐가 된다고요? 얘는 극단값으로 보는 겁니다. 극단값. 우리가 정확하게 어디까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표준화를 시켜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실습해 볼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표준화를 하게 됩니다. 자, 대표값과 산포도를 보게 되면 다 넘어갈게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대표값 위치를 봐서 평균을 봅니다. 우리는 뭘 본다고요? 평균. 근데 평균이 좋은데 문제점이 있어요. 평균의 문제점은 극단값 때문에 크게 변해요. 다시 뭐라고요? 극단값 때문에 크게 변하기 때문에 이상치를 분리를 해야 돼. 이해되시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요? 평균은 극단값 한두 개 때문에 크게 변동이 돼버리기 때문에 이 극단값을 분리를 시켜야 돼. 버리거나 집단을 나눠야 돼요.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평균이 중요합니다. 평균이 중요한 부분이 있고요. 이런 거 다 넘어갈게요. 어차피 읽지도 못하잖아요. 그쵸? 이거 읽을 수 있으세요, 이거? 루트! 그 끝나는 거지, 뭐. 루트. 파이는 i 1부터 n까지 xi를 n승 해서 이게 됩니다. 넘어갈게요. 굳이 왜 이렇게 하느냐. 그냥 넘어갑니다. 결론적으로 그냥 산수평균 쓰는 거예요. 그냥 결론적으로 그냥 산수평균 씁니다. 다른 것도 저 거의, 금융권 외에는 거의 안 하는데. 그냥 버리세요, 그냥. 이거는 다음 생에 공부하는 걸로. 화이팅! 이건 다음 생에 공부하는 걸로 하십시오. 넘어갑니다. 자, 여기가 중요합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은 다 아실 거고, 연평균 성장률을 구하는 공식입니다. 연평균 성장률. CAGR. 그래서 RATE라는 함수를 쓰게 되고요. 최대 연도에서, 우선 보세요. 조금 더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최대 연도에서 최소 연도를 빼고 0. 그 다음에 최소 연도 데이터 마이너스 최대 연도 데이터 넣으면 된다라고 나오는데 이렇게 보시면 어려워요. 그래서 조금 이따가 바로 설명 좀 드려볼게요. 이게 중요한데 우리가 시계열 자료 분석을 하려면 첫 번째 자료가 일괄적으로 연도별로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자료가 연도별로 자료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시계열이라는 것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하는 정도를 보기 때문에. 두 번째, 전년 대비 증감률을 봅니다. 뭐라고요? 전년 대비 증감.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얼마만큼 증가되고 감소되어 있는가를 보는 것이 전년 대비 증감률입니다. 전년 대비 증감률 다 아시는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올해에서 전해 연도를 빼고 그냥 전해 연도로 나누면 됩니다. 이걸 뭐라 한다고 우리는? 전년 대비 증감률입니다. 근데 이에 중요한 연평균 성장률 CAGR이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CAGR이라고 하는데요. 우선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연평균 성장률은 최대 연도와 최소 연도의 자료만 있으면 계산을 해요. 다시 한번 이 중간의 계산은 필요 없어. 이 중간은 전혀 필요 없어. 다시 뭐라고요? 최대 연도에서 최소 연도만 있으면 계산을 해버립니다. 이 변동은 예상할 수가 없어요. 이 변화 정도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얘는 뭐냐면 평균적으로 어떻게 선정하느냐. 그래서 이 평균의 의미는 아니에요. 이 평균의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연평균 성장하는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천천히요. 자, 연평균 성장률은 얘가 마이너스 0.2로 나오기 때문에 2012년부터 2019년까지거든요. 그럼 얘는 계속 감소하는 것처럼 보이죠? 근데 실제로 보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증가했다가 급감했다가 증가하는데 아직 안 된 거죠. 요게 대해서 안 된 거죠. 그러니까는 연평균 성장률인 경우는 너무 길게 잡으면 안 돼요. 너무 길게 잡으면 이 안의 변화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연평균 성장률은 3년치가 적당합니다. 딱 해보니까 2년치는 거의 좋지 않고 3년치 정도가 연평균 성장률을 하게 됩니다. 자, 연평균 성장률 계산하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천천히 말씀드릴게요. 3개의 연도를 가지고 한다고 가정할게요. 다시 해보라고요? 3개의 연도를 있다고 가정할게요. 다시 천천히요. 어떻게 된다고요? 연차를 계산해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연차를 계산합니다. 1년차, 2년차. 됐었어요? 다시 해보라고요? 1년차, 2년차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몇 개 된다고요? 2년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최대 연도 데이터와 최소 연도 데이터를 알면 돼요. 그러면 연평균 성장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설명드립니다. 아주 쉽게 설명드릴게요. 우선 연차가 필요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연차가 필요해요. 그리고 최대 연도 데이터에서 그냥 최소 연도 데이터를 빼면 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라고요? 최대 연도에서 뭐라고? 최대 연도의 데이터와 최소 연도 데이터를 빼서 그냥 연차로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원래 공식이 되게 어렵습니다. 근데 그냥 나눈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어떻게 된다고요? 연차를 넣어요. 다시 뭐라고요? 연차를 넣어요. 그리고 최대 연도 데이터를 넣어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최소 연도를 빼요. 그리고 그냥 0을 넣는 거야. 0을 넣으시면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을 하게 됩니다. 원래 공식이 정말로 어려워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RATE라는 함수가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하는 식이 아니라 이걸 가지고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합니다. 어떻게 하신다고요? 연차를 계산을 하고 0을 넣어. 다시 말해 연차를 놓고 뭐라고요? 0을 넣어. 그리고 최소 연도 데이터를 빼고 최대 데이터를 그냥 넣어. 그럼 뭐가 난다고요? 연평균 성장률을 계산하게 됩니다. 연평균 성장률. 자, 연평균 성장률, 그래서 얘는 2012년부터 2019년까지 계산했기 때문에 그렇게 너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3년치를 계산하는 게 좋아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3년치 혹은 5년치 정도만 계산하는 게 적절합니다. 제가 해보니까. 자, 이 연평균 성장률은 추세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예요. 다시 뭐라고? 추세가? 다시요. 연평균 성장률은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고, 전년 대비 증감률은 작년 대비 어떻게 되고 있는가를 보는 거고,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봐야 됩니다. 이거 두 가지 봐야 돼요. 당연히 다시 한번 얘는 뭐라? 우리 최근 3년간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다시 뭐라고? 우리는 뭐라? 최근 3년간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설명하시면 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네, 5년은 너무 길더라고요. 급변하기 때문에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3년치 정도가 딱 2년치는 전년 대비 증감률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절사평균은 극단값을 빼는 거고요. 이런 건 내용들은 다 뺄게요.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평균은 이러한 극단값 때문에 크게 변동이 돼요. 크게 변동이 되기 때문에 중앙값이라는 것도 한번 봐야 된다. 뭐라고요? 중앙값도 봐야 된다. 그래서 제 결론적으로 중앙값과 산술평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극단치가 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 다시 뭐라고요? 중앙값과 산술평균이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얘는 조금 극단값이 좀 있을 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뺄 거냐 말 거에 따라서 결과치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극단값을 과연 포함을 할 거냐 말 거냐. 그래서 중앙값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질적인 자료는 빈도 분석밖에 못 돌려요. 다시요. 질적인 자료는 뭐라고요? 빈도 분석밖에 못 돌립니다. 그 다음에 양적인 자료는 중앙값과 산술평균을 봐야 된다. 뭐라고요? 중앙값과 산술평균을 봐서 2배 이상 차이가 나면 얘는 극단값이 좀 있구나. 극단값이 좀 자료를 검증하는 방법에서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산술평균도 보고 중앙값도 보고 전년 대비 데이터도 있다면 비교를 해요. 그래서 8% 이상 차이가 나면 전년 대비 증감률이 8% 이상 차이가 나면 뭔가 한번 의심을 해야 돼. 자료를 잘못 입력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단위가 잘못 입력이 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10% 이상 나오면 정말로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정말로 급격하게 성장할 수도 있고 잘못 입력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시면 돼요. 특히 제가 재작년에 여기에 아디다스에 근무하시는 분이 오셨어. 그래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회 1인당 운동화가 몇 컬레 정도 소모되십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보통 한 컬레? 가족끼리 가서 사는 거 외에는 한 컬레, 두 컬레인데 정말로 200컬레 이상 구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정말로 많대요. 정말로 많대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통은 보따리 장소처럼 그래서 구매하시는 분이 있고 컬렉션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정말로 많대요. 그래서 200컬레 이상 구매는 정말 많다. 그래서 이분들을 집단을 나눠야죠. 그분들은 집단을 나눠서 계산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합계는 그대로 써야 돼요. 다시 뭐라고요? 합계는 그대로 쓰고 집단을 나눠서 극단값, 좀 이 상위, 중위, 하위를 좀 나눠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토탈적으로 한꺼번에 하면은 우리가 왜곡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는 집단을 어디까지 잘라낼 거냐. 다시 말해 집단을 어디까지 잘라낼 거냐. 이거는 정답은 없습니다. 명확하게 딱 이거다 집단은 없는데 기본적으로 상위 10%냐, 상위 30%냐, 뭐 이렇게 약간의 결과치를 나눌 수도 있을 수가 있게 되겠죠. 이해되셨습니까? 네. 3포를 나타내는 건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거 다 설명드리면 이렇게 되시니까 넘어갈게요. 자, 이런 거 다 넘어갈게요. 가장 중요한 거는 표준 편차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표준 편차. 다시 한번.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다시 한 번에 뭐라고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느냐. 다시 한 번에 뭐라고요? 평균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졌느냐. 그러니까는 가장 좋은 거는 평균이 높아지고 편차가 작아야 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평균이 높아지면서 뭐라고요? 편차가 작아져야 돼요. 아니면 집단의 편차를 작은 집단끼리 묶어서 추세를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올바른 방향을 추세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자, 그렇다면 얘를 뭐라고 읽는다고 그랬어요, 제가? 시그마. 그럼 얘는 뭐예요? 그 개그예요, 개그. 얘는 시그마. 얘는 시그마. 얘는 시그마예요. 얘는 시그마고. 시그마. 얘는 서메이션. 얘는 서메이션. 얘는 시그마.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그마를 하셔도 돼요. 넘어갈게요. 해당하는 부분은 우선 표준 편차를 쓴다. 다시 한번 뭐라고요? 표준 편차. 그래서 시그마라고 합니다. 분산. 이거 표준 편차예요. 근데 많은 분들 좀 헷갈려서요. 분산은 시그마 제곱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학부 딸 때 맨날 까먹었어. 분산이 시그마인지 시그마 제곱인지 맨날 헷갈려. 그래서 수포자분들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분산이 몇 글자예요? 그래서 두 글자라서 시그마 제곱이에요. 뭐가 어려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 시그마는 두 글자이기 때문에 뭐라고요? 두 글자이기 때문에 그냥 시그마 제곱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개구를 하면 넘어갑니다. 이렇게. 오가 아니라 우스갯소리인데 우스갯소리로. 저거 헷갈리는 사람 많아요. 진짜 많아요. 시그마 제곱을 구분을 못합니다 이거. 분산하고 헷갈리는 사람. 정말 많아요. 근데 이걸로 설명하면 돼. 분산이 몇 글자? 두 글자. 그래서 제곱이야. 그럼 돼. 끝. 제가 어죽했으면 저도 오직했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화이팅! 자, 다음 변동계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동계수라는 것은 평균분의 표준 편차를 말하게 되는데 핵심만 말씀드립니다. 변동계수가 0.5보다 크면 분산이 크다라고 보셔야 돼요. 다시 0.5보다 크면 뭐라고요? 분포가 많이 퍼져 있다. 분포가 많이 퍼져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점점 어려워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질적인 자료는 판단하는 거는 빈도 분석 외에는 안 돼요. 그리고 비율을 보는 거 외에는 안 되고, 양적인 자료는 첫 번째, 평균 봐야 된다. 첫 번째 뭐를 봐야 된다고요? 평균 봐야 된다. 표준 편차, 중앙값을 봐야 된다. 그래서 평균과 중앙값이 2배 이상 차이 나는지를 봐야 되고, 변동계수가 0.5보다 큰지 아닌지를 봐야 되고, 그래프를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한쪽에 너무 몰려있지는 않은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 얘를 집단을 자를 거냐 말 거냐를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해야지만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가 원하고 모집단을 추정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집단을 버리라는 의미가 아니라 집단을 나눠서 진행하셔야 돼요. 집단은 뭐라고요? 나눠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을 반영을 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요. 모집단. 그래서 모집단을 여기서 모집단을 추정한다. 불편 추정이 되려면 n-n에 넘어갈게요. 이것까지 하면 진짜 점심 식사 이후로 안 들어오실까봐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빈도 분석 예시만 말씀드립니다. 빈도 분석이라는 것은 1이 무엇이냐, 2가 무엇인가를 개수를 세는 거다. 뭐라고요? 개수를 세주는 것을 우리는 빈도 분석이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count나 count if라는 함수를 씁니다. count나 count if라는 부분인데, 더 쉬운 방법은 피벗 탭을 돌려도 나옵니다. 피벗 탭을 돌려도 나오기 때문에 큰 무리 없이 살펴보실 수 있어요. 그다음 평균은 average, 표준 편차는 STTEV, 나머지 것들은 최대와 최소값은 범위가 얼마나 많이 퍼져 있는가를 보는 거니까 그 정도로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제 클릭만 하시면 이 결과치를 아주 쉽게 빈도 분석과 기술 통계를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빈도 분석 결과치를 딱 다시 한번 무슨 말씀이냐면 요거 한번 보실게요. 다시 한번 빈도 분석을 보는 이유는 학사, 석사, 박사를 봤더니 빈도도 중요하지만 비율을 봐요. 이렇게 한쪽에 너무 쏠려 있지는 않구나. 뭐라고? 한쪽이 너무 쏠려 있지는 않구나. 요 정도. 그리고 혹은 모집단하고, 우리 회사의 모집단하고 어느 정도 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이래야 대표성이 어느 정도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나쁘지 않구나. 정말 우리 모집단하고 비슷하구나. 이걸 판단하시라는 겁니다. 이걸 판단을 하시고 N수도 확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빈도 분석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나오시면 2라고 나오시면 매우 작은 값, 마이너스가 나온 거는 매우 작은 값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2에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것은 왼쪽으로 공이 나타나는 거. 공사는 뭐예요? 공으로 뒤에 공이 4개가 있다는 것이고, 플러스가 되면 오른쪽으로 공이 나온다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2라는 것은 과학지수라고 하는데 너무 많은 표현수가 있을 경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붙으면 너무 작은 값, 2에 마이너스가 나오면 매우 작은 값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정도로 말씀드리고 기술 통계량도 조금 더 구해서 이런 값들을 가지고도 한번 검토하는 방법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술 통계량 아주 쉽게 구하는 방법. 변동계수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뭐라고요? 변동계수. 그리고 외도도 필요하긴 합니다. 외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나오면 좋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나오는 게 좋습니다. 자, 요것만 가지고 해석을 하고 점심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국적 구성비를 보시게 되면 평균이 10% 정도, 표준 편차, 중앙값하고 요거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고 변동계수도 그렇게 크진 않다. 외도도 크지 않다. 근데 뭐라고요? 원래 낮구나. 뭐라고? 원래 값이 작구나를 보시면 되고요. 남팀장 같은 경우는 평균 4.6, 표준 편차 2, 중앙값하고 그렇게 큰 차이는 나타나진 않고 변동계수도 0. 조금 애매하다. 그리고 외도도 뭐 근데 좀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여팀장 같은 경우는 어떠신가요? 변동계수가 0.5보다 매우 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한쪽에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그리고 최소가 최대가. 그다음에 외도도 한쪽에 조금 쏠린 현상. 오른쪽에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좀 크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게.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왼쪽에 자료가 많겠구나. 해당 부분을 살펴보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보시면 어느 쪽에 자료들이 좀 쏠려 있는가를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좀 드리고, 표준화는 클릭만 해도 이렇게 마이너스 3보다 작아.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플러스 3보다 크면 얘는 극단값으로 본다. 다시 뭐라고요? 마이너스 3보다 작거나 3보다 크면 우리는 극단값으로 볼 수 있다. 근데 반드시 이것만 보는 건 아니에요. 이거 보는 게 아니라 중앙값하고도 봐야 되고, 해당되는 변동계수도 봐야 되고, 그런 것을 두루두루 살펴보셔야 됩니다. 이게 제대로 돼야지만 우리가 올바른 분석을 할 수가 있어요. 아셨습니까? 이 부분을 조금 이따가 실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은 12시 40분이 되셨습니다. 식사를 하시고 2시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맛있게 하시고 2시에 뵙겠습니다.